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또 하루를 주시고 특별히 계시를 계절 가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계시를 계절 가을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장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사역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적인 거,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거. 오늘은 조금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청년들이나 또 이제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에 이 보면 이제 오늘은 철학인데요. 철학에 대해서 이제 잘 정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철학을 잘 정리하셔서 일반 철학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 그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책을 쭉 읽어보셨으면 알다시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철학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입장들을 정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강의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학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한 번씩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철학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박성규 목사님, 한번 철학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죠? 마이크가 안 켜지, 마이크 볼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시는데? 예, 예. 제가 안 들리나? 저만 안 들리나? 다른 분들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지금 들립니다. 들려요. 예, 예. 예. 아, 어, 나는 누구인가 뭐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청훈 목사님, 어, 그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거. 예, 우리, 책 이야기도 좀 너무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죠. 요번 주에 챕터는 좀 어렵죠. 뭐 번역서라도 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김성경 목사님, 철학하면 생각의 장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규 목사님, 혹시 철학하면 떠오르는 뭐 이미지 있습니까? 뭔가 자꾸 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내야 된다. 예, 예.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책은 좀 어려우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혹시 제목을 아시나요? 라파엘로의 이제 작품인데 아테네 학당이라고 보면 이제 철학자들이 쭉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쭉 나오지만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좀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손가락을 위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손가락 아래로 하고 있는 사람. 뭐 기초적으로 우리가 보면 손가락을 위로 한 사람이 누구죠? 보면 이제 이상 이데로는 하면 보면 이제 이데아로는 말했던 플라톤이고 여기 보면 손가락 아래로 한 사람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스트레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 이렇게 보면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들 하는데 보면 철학이 그러면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보면 철학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실은 철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사는 바, 우리가 행동하는 바를 이제 결정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교육한다 할 때에 그러면 그 철학의 기반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믿는 바, 내가 행동하는 바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면 이제 철학이고 그리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철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론이 없는 시작. 이론이 돈이 없는 없는 실제는 실제는 소경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론이 없는 실제는 사실은 기반이 없는 그와 같은 건물과 같고 보면
마치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가 시작. 실제가 실제가 없는 없는 이론은 공허하다. 공허하다. 예. 사실은 이론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뭐 보여지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공허한 것이죠. 이론은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는 이론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보면 철학이 우리 삶의 가장 또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을 안다 할 때 어떤 철학을 정리하실 때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론, 실체가 무엇인가? 이 철학에서 말하는 진짜 실체가 무엇인가가 이제 존재론이고요. 인식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인식론이고요. 가치론은 그러면 그것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라는 거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철학을 정리하실 때는 보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은 그 철학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철학 다섯 가지를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보면은 그것을 정리하실 때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실체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뭐가 좋고 나쁜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은 됩니다.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글이 써져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철학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 말하는 바, 그것이 또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철학을 이야기할 때에 보면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철학의 중요한 뿌리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보면 이제 교육 철학, 일곱 가지 교육 철학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상주의입니다. 관념론 해가지고 우리가 철학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 단어죠. 보면 이제 이성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핵심 개념은 보면 이성거 사상입니다.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할 때에 보면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할 때에 이것은 이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헤겔이나 칸트나 이와 같은 철학자들이 보면 이와 같은 대표적인 철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이 이상주의는요, 실제하는 것은 모두 이성과 이데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이 어떻게 생겼냐 할 때는 이 컵을 만들기 전에 뭐가 있다라고요? 생각, 이성으로 이 컵을 상상하고 그것이 이데아에 이루어진 것을 실현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진짜 존재하는 것은 보면 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보면 인간의 이성은 될까요? 모든 것들을 이제 실제하는 요소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가 가치가 있냐 할 때는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거. 쉽게 말하면은 이다에 있는 절대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와 같은 철학하면 떠오르는 것이 보면 이 이상주의인데요. 보시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장점과 우리의 단점을 주느냐.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사상에 있어서의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면 비평해 보면요. 장점은요. 인간의 이성과 보면 이성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에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이상주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보면 그와 같이 인간의 이제 하나님 형상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보면 그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에 있어서의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이 보면 이 이상주의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너무 정신적인 세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물리적인 세계, 형이상학적인 것만 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하는 이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되게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보면 낮추어 보는 그와 같은 이제
균형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결과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과 속을 나누어서 될까요? 보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 가운데 이게 물리적인 것, 현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이제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과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교육이 달라질까요? 보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요. 강조하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문학이나 종교나 철학 같은 인문학 중심의 이제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보다는 이것보다는 뭐라고요? 지성적인 활동. 쉽게 말하면 이제 보면 이제 머리를 쓰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그와 같은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면 그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중요한 과목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너무 이제 쪽으로 이제 이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반하여서 생겨난 것이 뭐냐 할 때는 그것이 자연주의입니다. 사실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이상주의가 이제 이성을 강조했다면은 여기는 사물과 질서,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흉이나 막스라는 이제 흉과 막스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인데요.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실제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컵이 있다면 이 컵이 존재하는 것이지 뭐 생각이라는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오직 감각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체험하는 거기를 통해서만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연만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가 활용하는 이 자연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주의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비평을 따졌을 때에 이것은 어떻게 비평할 수 있을까요? 장점은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앞에 부분 어떻게 했죠? 보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상주의는 무시했다면은 오히려 자연주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심과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과 속을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에 대한 오히려 자연을 돌보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점은 뭐죠? 이것도 한 극단이죠. 물리적인 세계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될까요? 보면 영적인 것, 보면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을 될까요?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부인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인하고 보면 선과 악의 이런 것 같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형편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은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떤 과목을 중요시할까요? 보시면은 보면 물리나 과학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지리나 천문학 같은 앞에는 인문학을 강조했다면 이거는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성적인 활동보다는 오히려 실험이나 이런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상주의는 이성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자연주의는 보면 실제하는 사물에 강조했다면 그 다음 철학은 뭐냐면은 이 둘을 같이 섞을 수는 없을까? 이 이제 보면 이성과 이 어, 자연, 실제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섞을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신토마스주의입니다. 보면 존재와 본질 보면 핵심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본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와 같은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합쳐보려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제 철학이 신토마스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퀴나스나 아달러 같은 그와 같은 철학자가 이와 같은 이제 형태를 띄었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존재하는가 할 때 오직 객체만이 어떤 이제
객체만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할 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다 섞는 거죠. 감각이나 직관이나 자연에서 말했던 거는 그와 같은 이제 자연주의의 감각이나 직관이나 그리고 이상주의의 계시나 이성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냐 할 때에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 두 가지를 합치지만은 어디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이상주의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그와 같은 이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토마스주의로 보면 두 가지를 이제 합쳐보려는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으로 비평을 따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장점은요, 물리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맞추어 보려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성과 실제를 같이 이제 한번 맞춰 보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세계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이성이나 그와 같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고에서의 그와 같은 이제 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신학적인 개념에서의 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어, 시도는 좋았으나 그러나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제 객체를 이해하는 그 이성이라는 자체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헬라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보시면은 신학적인 주제나 논리나 수학이나 언어, 우주 전체의 진리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 그래서 혼합해 보려는 그와 같은 이제 학문의 방향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훈련과 가르침, 우리가 보면 요즘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훈련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이제 교육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것들을 가지고 철학의 개념들을 쌓아서 두 가지를 합쳐볼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철학은 뭐냐면 이건 동떨어진 것입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게 다음에 나오는 실증주의, 달리 말하면 실용주의. 요즘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철학이 있다면 이 실용주의겠죠.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성적인 생각이라든지 뭐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철학은 무엇이냐 할 때에 우리가 경험한 것, 어디에서 사회에서 경험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제 보면 이 실증주의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무엇이 존재하느냐 할 때에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것들은 이런 것들은 그게 우리가 논의할 바가 아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대신에 뭐가 인간의 보통 경험만이 진짜 존재한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인식하냐 할 때에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경험하는 것이 보면 실제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러면 뭐가 가치가 있냐 할 때에 사회적인 것,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경험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용주의는 보면 사회적인 경험들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의 경험들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안다라고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독교적인 비평을 보면 중세 시대나 여러 가지 근대까지 보면 이와 같은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인간의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이제 진보주의. 요즘에 이제 미국의 이제 모든 교육 방식은 이 실용주의죠. 교육 철학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와 같은 실용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진보적인 교육 방법들이 존 듀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장시되고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보면 상대주의, 쉽게 말하면 이제 보면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덕적인 불편성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이데아라든지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될까요? 그것들은 다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성이나 죄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면 기독교적인 우리 비평으로 보면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육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보면 정체된 지식 주입, 쉽게 말하면 이제 막 일방적인 지식 주입, 뭐 국어 단어를 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단어를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오히려 사회과학적인 방법들, 쉽게 말하면 뭐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제 보면 협동학습이라든지 이와 같은 보면 그 경험주 전체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보면은 1960년대 이후에 미국의 교육이 존주의 이후로 완전히 바뀌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은 실증주의, 경험주의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 영향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보면 공교육에 있어서의 자리매김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세상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많이 경험케 하고 많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는 것들이 있고 활동 중심의 기초한 학문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 지금 학교에서 보시면은 저희 때는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었다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팀을 짜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학습,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중심의 학습으로 이제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성과 자연이라는 것들은 이 두 사상이 이제 충돌하면서 신토마스주의가 나왔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이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개인에 대한 것들, 사실은 이제 너무 집단, 사회적인 경험들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대해서 반화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중요 철학, 마지막 보면은 그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각자 개인이 중요하고 그것이 그들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요즘 보면은 이제 실용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실존주의죠. 키르케고르나 니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유실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실론적 실존주의가 있는데,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나 폴틸리 같은 경우에는 신의 존재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나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하나의 방향인데, 니체라든지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요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할 때는 고정되거나 절대적인 실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냐 할 때에 각자 개인이 가지는 가치와 선택이, 그것이 인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면 이제 지식이 되고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운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가치 있는 것이라 할 때에 각자가 자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실용주의는 사회적인 경험들에 의해서 단체가 그것을 결정했다고 보면은, 실존주의는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무엇이 중요하시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그와 같은 철학으로 이제 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비판해야 될까요? 기독적인 비평에 보면 장점은 뭘까요? 그동안 다수에 의해서 보면 한 개인의 권리와 가치가 사실은 무시된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한 개인의 권리와 가치가 책임성 있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다면, 단점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대할까요?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과 악 보면 이제 자신의 이제 보면 가치와 책임 이런 것들 자신이 보면 이제 진실과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진실입니다. 선과 진실, 진실과 그리고 가치를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고 인간을 우주 중심에 놓음으로써 어떻게 할까요? 보면 비참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오고 개인주의가 나오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실용주의에서 사실은 실존주의로 넘어가죠. 다수의 사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 중요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성행하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형태의 사조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실존주의 철학을 가진 교육학자가 어떻게 가르칠까요? 학생들이 직면한 실존의 문제, 자아에 대한 지식, 내면 성찰이 사실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고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될까요? 자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내면 성찰에 대한 것들을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법은요. 정적이고 패키지된 정보가 아니라 보면 어떻게 지금까지 교육했던 그와 같은 패키지화된 정보가 아니라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와 같은 것들. 주의식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각자 쉽게 말하면 개별화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면 이와 같은 실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조들 사실은 이제 철학의 사조가 어떻게 쭉 흘러왔는지를 정리하시면은 이 사조를 통해서 이 5가지의 메인 보면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 철학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철학의 뿌리가 그러면 어떻게 교육과 연결되는가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철학의 뿌리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 있는데 우리가 말했던 그 5가지의 이제 큰 철학이 보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 철학에 맞추어서 목표가 생깁니다.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철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표가 나오고 교육으로 넘어갈 때는 4가지 변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변수.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진보와 보수라는 것들도 있고요. 사회적인 변수, 어디에 속하는지, 경제적인 변수.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얼마나 문화자본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제 변수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보면 이것이 목표가 이것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학생의 정의라든지 이것이 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막 딱딱하고 단지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철학에 기반하여서 교육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대할 때는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느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철학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5가지 우리가 언급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어느 철학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지요? 우리 아이들이? 예, 김종경 목사님. 실존과 실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존과 실용 쪽이 많이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요? 교회 아이들은 어느 철학을 많이 받을까요? 교회. 우리 자스민 늦게 들어왔는데 수업이 쭉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주위 친구들이 어느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질문을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 아, 애들 친구들이 애들 예, 애들이 우리가 지금 철학을 5가지 배웠잖아요. 5가지를 배웠는데 어느 철학과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사는 것이? 음.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 아마 이제 김종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이상주의라든지 자연주의 좀 영향이 있겠지만 신토마스주의라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실용주의 아니면 실존주의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쭉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이 5가지의 중요 철학이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앞에 것이 보시면 이제 일반 철학이라면 뒤에가 보면 이제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철학들이 각각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어느 철학의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될까요? 그 철학이 가지는 교육 철학이 가지는 그 뿌리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쫙 다 읽으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 책 가운데 151페이지부터 159페이지 보시면은 보면 7개의 교육 철학이 쭉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앞에 있는 이 철학들이 어떻게 교육 철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책에서는 이제 항존주의라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전통주의입니다. 보면 진리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중시하는데 전통주의는 보시면은 어디에 영향을 받지요? 전통주의가 신토마스주의에서 전통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성과 그리고 이 실제를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합쳐볼랬던 거기서 보면 이 전통주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주의와 이게 쭉 이제 7가지가 쭉 있는데 본질주의, 행동주의, 진보주의, 변혁주의, 낭만주의, 실존주의가 쭉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할 때에 교육 철학을 여러분들 다루실 때는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목표, 이 철학이 가지는 목표가 무엇인지, 학자가 누구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학생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 환경을 요구하는지 요 6가지 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쭉 나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요 6가지 영역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철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주의는요. 보시면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 할 때에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보면 이성과 실제를 같이 연결해 보면 돼요. 절대성과 영혼성을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성의 습득과 전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와 같은 우리가 보듯이 그래서 보면 교육의 내용은요. 고전 위주의 커리큘럼이 됩니다. 고전의 이제 도서를 읽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지식을 삼아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역할은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이들을 그와 같이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죠?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학자, 달리 말하면 철학자의 역할들이 있어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이들은요. 고전에 드러난 원리로 인도되는 이성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그와 같은 이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은 더 깊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전통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교육적인 환경인 서재라든지 교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보면 책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들은 전통주의는 그러면 우리가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요. 보면 그리고 인간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보면 이런 것들 이상주의가 가졌던 그 장점들을 전통주의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단점은 뭐죠? 과거를 너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한계, 이성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함께 타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 지향적이며 보면 이성주의적인 것들이 이 철학의 교육 철학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면 본질주의입니다. 본질주의는 어디서 나왔죠? 이성주의와 사실주의에서 이것이 본질주의가 나왔는데 보면은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진보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서 보면 이것이 본질주의가 나왔는데요. 교육의 목표는 뭐냐? 물려받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보면 베스토와 리고 오버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 교육의 내용이 뭐냐면 기초적인 과목. 그러니까 진보주의가 보면은 이제 과학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것이 발달하고 더 잘 될 거라는 그와 같은 사조에서 아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가운데에 과학이 무엇인가를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보면서 보면 기초적인 과목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보면 기본 지식이 하에서 고급 지식으로 올라가는, 쉽게 말하면 고전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먼저 알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현대의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붙여야 된다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교사는 뭐냐? 본질적으로 더 많이 이제 아이들을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 전문 지식을 갖춘,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뭐냐 할 때에 물리 사회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이성적인 존재. 그러니까 기초하에서 이제 이것들을 차곡차곡 세워 쌓아 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교육 환경은요, 보시면 교실, 도서관, 연구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전통주의와는 좀 다르게 될까요? 보면 연구와 보면 학습을 통해서 학문이 넓어져가는 그와 같은, 앞에는 이성적인 생각들을 강조했다면 이거는 함께 사실주의와 이성주의를 같이 좀 더 접목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뭘까요? 기초학습 능력과 훈련에 대한 강조. 그러니까 아이들에 있어서의 이제 각각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이게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교육의 지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배울만 한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뭘까요? 합리성을 너무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개인 중심의 뭐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 배타주의, 틀린 것들 보면 다른 것들에는 틀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다른 것들은 배척하는, 이게 이제 진보주의의 거기 반대 성향으로 본주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배타성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육 철학은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어디서 나왔죠? 보시면은 이제 사실주의, 쉽게 말하면 자연주의에서 행동주의가 나왔는데,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면 목표는 뭐냐면 사회적인 인간 배양 보면서 보면 통제가 가능한, 그리고 균형이 가능한, 조절이 가능한 인간을 만들겠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보면 스키너, 행동주의 하면 스키너 나오는데, 보면 스키너가 아이를 데려오라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될까요? 보면은 이와 같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마치 뭐 식물과 같이 배양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주의죠. 그래서 보면 교육의 내용은 행동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분명하고 정확한 행동들을 가르칠 때에 사실은 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그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련사 같은 것이죠. 숙련된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조각가와 같이 빚어나가는 그와 같은 형태가 교사 역할이고, 아이들은 뭐냐 할 때에 사회적 이상에 맞추어서 사회가 필요한 그와 같이 잘 조각되고 조절된 인간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보면 교육 환경을 어떻게 하죠? 정교하게 통제되는 교육 환경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했죠. 행동주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보면 선생님이 매로 다스리면 될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배워야 할 점이 뭐죠? 행동과 태도 보면 이와 같은 이제 거기 명확한 거 같은 이제 교육 환경들이 강조되는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이제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우리가 이제 이렇게 풀어놓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주의할 점은 뭘까요? 인간을 축소화시키죠. 그리고 동물화시킵니다. 뭐랄까요?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마치 동물처럼 조련하는 자유와 존엄성을 이제 무시하는 그와 같은 이제 약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요즘은 보면은 이제 보면 이제 많은 것이 진보주의 영향을 많이 받죠. 존 듀이에 있는 건데 진보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변화와 사회적인 기대에 이것이 부합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면 진보주의를 보시면은 딱 나오죠. 어디가 기반일까요? 진보주의는 그러면 앞에 5가지 철학 가운데에 보면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보면 사회적인 변화 가운데에 기대에 부응하는 이제 아이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보면 학습 내용은 포괄적이고 고정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아이들의 협동학습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와 같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은 뭘까요? 교사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동료 학습자라든지 여행 안내자처럼 아이들 스스로가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역할들이 교사의 역할을 말하고, 그리고 학생들은요 남과 민주적으로 협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요즘 교실들을 보시면 민주적인 교실,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울 점일까요? 개인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높였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협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죠? 보면 낙관적인 인간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들, 기적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은 보면은 이제 변혁주의입니다. 변혁주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변혁주의도 보시면 실정주의에서 기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보면 진보주의는 그 사회 체제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배우면서 가야 된다는데 이거는 변혁은 뭐냐면은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실현돼야 된다는 것이 변혁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학자가 보면 프라멜드 카운트 프레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프레일이라는 교육학자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배우지 않는데 자유의 뭐 교육학이라고 이렇게 중요한 책이 있는데 사실 프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몽 사실은 이제 남미에 있는 이제 노동자라든지 뭐 농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화 교육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60년대, 70년대 사실은 이제 보면 많이 이제 보면 이제 부조리한 사회 가운데에 보면 의식화 교육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변혁주의입니다. 교육 내용이 뭐냐? 사회적인 문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비평적으로 분석하고 그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적인 개혁과 의식화시키는 그와 같은 선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갱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헌신적인 역군들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변혁주의가 말하는 보면 학생들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이것들을 할 수 있냐 할 때에 교실뿐만 아니라 소그룹, 거리, 박, 광장 보면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부조리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변혁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인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와 같은 어,
사회 구조에 대한 이제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생각들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죠? 보면 교사의 책임이나 권위를 너무 간과하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든지 인간의 죄에 대한 것들은 부인합니다. 그렇죠? 보면 이 변혁주의 같은 경우는 될까요? 쉽게 말하면은 그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이제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개인적인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덮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로 이제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해결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것들은 좀 무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보면 너무 이게 사회를 강조하고 너무 이제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시면은 그다음 제 낭만주의네. 낭만주의 하나 더 있네요. 낭만주의가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보면 이제 낭만주의. 그래서 보면 이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혁주의가 보면 이제 사회적인 죄를 부각하고 개인적인 죄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형태고요. 낭만주의는 너무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개인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무시되는 그와 같은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낭만주의는 그러면 어떤 철학의 기초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실존주의에 기반하여서 보면 이것이 나오는 것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홀트라든지 이리치라든지 로저스라든지 자기 개인의 실현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내용은요. 자기 감정과 창의성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자유로운 보호와 같은 이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것들이고 자기 발견과 탐험을 위해서 보면 공간을 제공하는 공상가 더 많이 꿈꾸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요. 아이들은요. 아직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피지 못한 꽃이라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열린 교실이라든지 열린 세계라든지 열린 가정이 있는 것이죠. 낭만주의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가 제일 많이 할까요? 어떤 학교가 제일 많이 하죠? 어떤 학교가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낭만주의는. 어느 그룹의 학교가 이 낭만주의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대안학교. 그렇죠. 대안학교죠. 대안학교가 될까요?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교육들이나 이와 같은 이제 다수의 보면 실용주의의 그와 같은 이제 교육 철학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의 이제 맞추어서 하는 이와 같은 교육 철학으로 이제 보면 이와 같은 대안학교들이 쭉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의 개인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너무 교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보면 그래서 보면 이제 인간에 대한 너무 이제 그 낙관적인 부분들이 보면 주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존주의입니다. 여기서 낭만주의 좀 더 가면 된다고요. 더 개인을 강조하는 자기 개성을 실현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서 보면 오히려 더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실존주의인데요. 이성적인 제한 없이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주어지는 자기 반영과 반성이 이제 보면 이제 교육의 내용이고요. 교사의 역할은요. 동료 순례자입니다. 같이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요. 탐험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더 알아가기 위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개인적인 만남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선택에 관심을 가지거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은 너무 뭐죠? 보면 개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될까요? 보면 각각이 내가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살펴보셨는데요. 좀 정리가 되시지요? 보시면 앞에 5가지 교육 철학의 그 5가지의 메인 철학이 있고 그걸 기반하여서 사실은 이제 7가지 이 교육 철학들이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철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철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보면 이 책에 보시면은 캐스웰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 7가지 철학, 교육 철학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식 초점, 지식에 맞추어서 이제 하는 것이 보면 전통주의와 본질주의라면, 인간 초점은요, 낭만주의와 실존주의라면, 공동체는요, 행동, 변혁, 진보. 이 3가지로 사실은 될까요? 이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이것들을 우리가 나눌 때, 그렇다면 철학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캐스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 중심에 두고 이것을 나눌 때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점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보면 지식의 초점은 뭘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간 초점은 뭘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 공동체를 가꾸어 가면 이 7가지 교육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장점들을 될까요? 합해서 된다고요? 철학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5가지 철학과 7가지 철학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가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점들은 우리가 끌어모아서, 그리고 나쁜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잘 조절해서 될까요?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사실은 이 이야기들을, 이 철학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면서, 이 책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5도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면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할 때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5도시, 예루살렘, 아테네, 나사렛, 로마, 프라하. 종교와 철학과 문화와 정치와 예술, 이 5가지가 뭐예요?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은 7가지 교육 철학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필요한 내용인데, 이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같이 아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철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독교 철학이 지금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철학이 지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 철학에 있어서 기독교 철학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입니다. 자, 아시겠죠? 일반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둘, 셋. 자, 동그라미 X, X, 동그라미 X. 우리 자스민은 OX.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지금 서구 사회에서요, 기독교 철학을 한다고 할 때에 모든 철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기독교 철학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자, 누구 때문이냐면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은요, 보시면 한 사람 보면 철학자가 온 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천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분입니다. 엘빈 플래팅가라고. 보면 제가 추석 때에 연휴 때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진짜 이게 지금 서구에서 기독교 철학을 할 때에 철학자들이요, 이제는 기독교 철학을 반박하지 못합니다. 엘빈 플래팅가가 모든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철학에 있어서 신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 이제 방어를 해서 자기들에게, 그 철학자들에게 그 이제 서로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다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 철학을 함에 있어서의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야, 하나님이 있다면 이와 같은 죄라든지 이와 같은 보면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이 세상은 죄가 판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럴 때 플래팅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한적인 것이 있으십니까? 제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죄를 짓지 못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죄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이 로봇을 만들지 않고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주셨을 때에 죄의 문제는 누구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를 멸하실 수는 있지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죄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철학의 출발이 틀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신을 보여달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플랜팅가가 말합니다. 쉬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야,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냐 안 믿냐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있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지요? 내가 될까요? 마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도 되게요? 마음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될까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될까요? 그것은 잘못된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랜팅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개혁 인식론인데 우리가 쭉 철학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전제가 뭐죠?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상주의도 보면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한다는 것이죠. 플랜팅가 말합니다.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뭐죠? 인간의 이성은 완전합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될까요? 이 이성도 뭐라고요? 보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완전하냐? 복음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대한다고요?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성이 처음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이성을 고쳐야지 될까요? 다시금 완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이성적인 작동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플랜팅가가 지금까지 전제했던 것들 보면 신이 없다라든지 보면 이제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논리적으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좀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은 보면은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걸 철학적으로 다 대응을 했기 때문에 될까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 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둘 다 모른다면은 나는 신이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것을 다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플랭킹가가 사실은 지금 생존하고 계신데 엄청나게 철학에 있어서의 작업들을 하셔서 기독교 철학을 한다 할 때에 지금은요 철학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이 플랭팅가와 같은 이제 이게 다양한 그 학자들이 이 사회 영역에서 그렇게 이제 대응 원리들을 만들어내면은 기독교가 충분히 다시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대응할 때에 신이 없더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토대를 플랭팅가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혹시 방학 때 시간 되시면은 플랭팅가의 책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참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많습니다. 자스민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원서로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보면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되겠다. 그래서 보면 오늘 우리 철학을 정리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보면 우리가 철학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정리하시면은 또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이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질문이 되십니까? 예. 없으시면 오늘은 그때 김성경 목사님과 기도했나요? 예. 이창홍 목사님 마지막 마침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철학적 내용을 교육적 내용과 함께
배우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 교육을 우리가 처한 교육의 현장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과제 혹시 안 내신 분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